시급 300호를 줍니다. 시급 티스. 아이씨.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현종과 강감찬 모두를 조롱하는 느낌이에요.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85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창석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얼굴은 무슨 일이 크게 난 것 같은데. 저는 쌍둥이인 줄 쌍둥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니 입술 밑에 여드름도 크게 하나 났고 지금 네, 얼굴도 띵띵 불고. 어제 네. 너무 달콤한 거예요. 네, 라면이. 어제 뭐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요. 그런 거 상관없이. 라면 먹으러 갈래? 좋은 일이 혼자? 있어야 라면 네. 먹습니까? 혼자? 아니 너무 달콤한 거예요라고 앞에 깔길래 네. 뒤에 라면은 그냥 앞에 말을 묻으려고 한 말인 줄 알았지. 아닙니다. 사실 하려고 했던 말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급히 뭐 수정한 티가 나긴 하지만 그렇진 않고요. 라면인데 라면인 그 저희 집에 낙지 젓갈 제가 좀 좋아해가지고 낙지 젓갈을 먼저 넣고 라면을 먹었더니 훨씬 더 이 염분이 쫙 올라온 거죠 그냥. 젓갈이 그리 건강한 음식은 아니라. 네. 아 진짜요? 염분이 너무 많이. 간장에 소금을 타 먹은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요즘 시대를 특히 이제 방송가에서 좀 이런 현상이 뚜렷한데 부은 거요? 경계 붕괴 현상이 굉장히 저 세게 나타나거든요. 그 얼굴 그게 뭐예요? 경계가 붕괴. 아니요. 직업적으로. 직업적으로. 특히 방송가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전업 방송인은 얼굴 그지같이 하고 자바떼기 입고 왔고요. 학자는 분장하고 정장 깔끔하게 입고 왔습니다. 분장이라뇨. 그냥 살짝 비비 바른 거. 그러니까 그래도 바르고. 그래도 정작 학자는 저렇게 딱 찍어 바르고 그렇죠. 옷도 깔끔하게 넥타이까지 딱 하고 전업 방송인은 뭐 이게 이거 솔직히 어디 길거리 앉아 있으면 돈 던져요. 솔직히. 옷도 어디서 조기 축구하다 옷으로 엄브로 저거 야, 우리 옷 때 좋은 입던 거야. 아 그래? 장원이 형이 선물 줄 거야. 내가 생일 선물 사준 거예요. 누가 한 명 걸릴 거라 생각했다. 이탈리아 그 축구 대표팀 같은데. 올라가서 갑자기 올라가서 축구 대표팀 갔다. 아 명품이구나. 아 이탈리아 국기가 딱 결 딱 야 끝내주네. 내가 두 명 중에 한 명 걸릴 거라 생각했거든. 왠지. 나랑 걸렸어. 나랑 걸렸어. 아 이거 잘 구김이 없지. 약간 구김이 구김이 없지. 없을 것 같아. 좀 개비싼 겁니다 이거. 딱 봐도 근데 신소재예요. 약간 신소재 느낌 나지 않나요? 신소재. 아 저는 아내 거 말한 거예요. 약간 나 이거 많이 탔네. 이거 많이 탔지. 옛날에 산 거라서. 네. 어쨌든 저도 흡족하네요. 선물하면서 뭔가 이걸로 재밌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조금 묻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흡족합니다 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쌤이 걸릴 줄 몰랐어요. 나는 박가영 같은 애가 하나 걸려가지고 제대로 훅 팰 생각으로 계속 쳐다보는데요. 조잡으려고 했었는데 얼떨결에 쌤이 걸렸어요. 오늘 두 분은 약간 커플룩 같은 느낌이에요. 초록색이 김재현 쌤은 넥타이로 딱 포인트가 들어 있어가지고 시댁에 인사 가는 커플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지난주랑 네. M장형이 자꾸 옷 왜 이렇게 그지같이 입고 오냐고 내가 언제 그랬어? 무언의 압박을 주셔가지고 내가 언제 무언의 사람은 저렇게 무언의 압박은 결국 말 안 했다. 야 그러면서 나한테 프레임 씌우는 거야. 무언이니까요.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아니 요새 옷을 왜 이렇게 편하게 입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난 진짜 스타일이 벌됐길래 원래 방송 끝나고 오니까 방송 의상 입고 올 때가 많았는데 네. 캐주얼 입고 오길래 잘 어울렸어요. 근데 스타일 바뀌었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를 막 압박으로 먹어갑니다. 와 사람들은 그럼 또 사장갑질한다고 또 댓글 달려요 또. 네. 야 이렇게도 입고 오는데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야 그리고 가영 씨의 그 단추가 또 아이보리라서 재원 쌤의 정장 색깔이랑 또 잘 어울리고 여러모로 왔다 갔다. 넌 미안한데 패션 얘기 하지 마. 패션 얘기 하지 마. 요런 게 이제 아니, 시밀러룩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아니, 홍대에서 이렇게 입고 있으면 요즘 스타일로 입었구나 할 텐데. 아 이거 요즘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나 몰라가지고 내가 한번 경고 때렸잖아. 내가 입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네. 자 오프닝 토크에 이 네. 이야기 잠깐만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이 됐던 적이 있었던 드라마죠. 연인. 자 이 지금
파트 1이 최고 시청률 12.2%가 나왔고요. 파트 2가 첫 방송부터 7.7 찍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게 엄청난 시청률인 거죠. 엄청 그렇죠, 10% 넘어가면 초대박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사극킹 최수종 씨가 컴백하신다고. 첫사랑의 최수종이 다시 네. 최수종이 시청률을 이끌었던 때가 있었죠. 네. KBS 그럼요. 사극의 전성시대. 네. 중흥이죠, 중흥. 자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감찬 연락으로 이제 역으로 연락이 된다. 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최수종 배우의 연기 사실 아주 예전부터 최수종 씨의 왕 연기를 봤기 때문에 혹은 뭐 사극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 주인공 역할을 항상 최수종 씨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정해진 최수종표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새로움은 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요즘 정서에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폰트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보실 겁니까? 저요? 분위기 볼 것 같아요. 분위기 먼저 보고. 네. 분위기 볼 것 같아요. 저도 연인도 안 보다가 주변에서 하도 재밌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연인과 사실 고려전환 전쟁은 완전히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극인 거죠. 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연출했느냐 완전 다르죠. 연출도 다르고요. 일단 그 고려고란 전쟁은 완전 정통 사극으로 아마 실록 그대로 갈 것 네. 같고, 이제 연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없었던 일을 아예 없는 인물을 만들어서 네. 이제 가는 거잖아요. 아마 정통 사극에서 그리는 내용들은 정치극일 겁니다. 정치 외교극. 사료에 있는 걸로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군사 그러다 정치 보면 뭐 이런 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민들이 나올 수 없어요.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원래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당대를 상상하면서 이제 팩션이라 그러죠. 네. 팩션 사극으로 가면 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 당대 시대 상황에 맞게. 연인은 사실 그걸 노리고 만든 네. 얘기예요. 이게 요즘 논란이 있었던 게, 연인이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 네. 네. 그거를 좀 본인이 얘기했어요. 작가랑 연출진들이 그걸 오마주해서. 네. 근데 너무 흡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근데 그게 뭐냐면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시기에 네. 살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연인도 병자호란 시기에 민들의 삶을 그리는 드라마라서 네. 완전히 내용부터 그리는 방향까지 대척점에 있는 드라마입니다. 요즘 트렌드죠 사실 이게. 그 제작비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사극 제작이 계속해서 좀 정통 사극 그 장르가 드라마가 잘 없었는데 이번에 정통 사극이 오랜만에 좀 돌아온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역사를 다루는 방송이다 네.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함께 드라마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 설명 또 해주시는 네네. 재밌는 시간 네네.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사극이 협찬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맞아요. 협찬을 네.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란서 제거 이게 네. 미터션 사인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결국은 제작비 아니겠습니까? 망고 빙수를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좀 받아들여도 왜냐면 되지 미스터 않나 션샤인은 싶어요. 초반 논란을 재미로 다 뛰어넘었어요. 네. 초반에는 그런 게 있었지만 네. 뒤에 다 뛰어넘었어요. 우리 낙성대 제과점이 협찬할 수도 있지 않나? 저 때는 제가 네네네. 왜 무시를? 아니 왜냐면 우리도 광고하잖아요 사실. 네. 역사랑 관련 있는 제품만 광고할 수 없잖아. 네. 맞아요. 중간중간에 광고 들어가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광고를 해야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이 방송을 계속해서 또 만들 수 있고 제작비.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구매를 해주시는 거고 하니까. 전 미스터 선샤인 정도면 충분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재미 포인트로서 PPL이 잘 들어간 경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산삼순백에서 만든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바로 이것 산삼시대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감, 덱스트린 등 어떤 인공 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사냥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테스트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이제 받고 행복해하는. 쟤 진짜 좋아하더라 쟤는.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게 확실히 그 차로 타서 드시면 좋다고 했는데 지금 약간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침에 이렇게 따뜻하게 뜨거운 물이랑 섞어서 먹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열감도 싹 올라오는 게 따뜻해지고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산삼시대나 이런 거 사셔서 차로 만들어 드시길 정말 강추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이거 따뜻한 물에다가. 네, 그래서 찻잔에 넣으면 충분히 산삼 차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진짜 네. 목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산삼 시대였습니다. 가격대도 여러분들 부담스럽지 않게 구성이 잘 돼 있으니까요. 자 한번 꼭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삼 시대였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 제품 10년 누적 생산량 529톤, 국내 생산량 1등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더 부드럽게, 더 깔끔하게, 더 많은 똥 생산을 도와드리는 정직한 약속.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똥기 선물 재구매율은 3분의 2 이상인 68.6%입니다. 2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 중에 91% 이상의 긍정 후기에서 제품의 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똥을 똥이라고 불리도록 5월 3일을 똥의 날로 제정한 똥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기업에서 만들었습니다. M장기의 구독자분들께서는 똥기사물 회원 가입 후에 마이페이지 쿠폰 페이지에서 쾌변엔 화이버 슬림 8글자를 입력하시면 전 품목 5%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신규 회원 가입 후 20포 이상 구매하신 첫 고객에 한하여 9,900원 상당의 6포 3일 체험분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화장실, 행복한 마무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똥 싸다 기절한 몰인 똥기사물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김문 와이버 슬림. 사실 이제 저녁에 하나 드시고 아침에 하나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게 뭐 자주 가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니까 난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화장실에 10분씩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 30분. 30분이요? 네. 보통 30분. 그럼 치질 걸리. 조심하셔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시작을 이렇게 정리랑 스케줄 정리랑 앉아가지고 스케줄 정리랑 이렇게 쭉 하면서 네. 이렇게 그런 이제. 이 항문 건강에 좋지 않을 수 맞아요. 있습니다. 그 안 좋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데. 후각형인가? 네. 후각형인가? 아, 뭐 냄새를 냄새를 맡으면서. 아니요, 그래. 아니 나쁜 뜻이 아니라 예. 인간이 어떤 특정한 정리를 할 때 자극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똥 냄새로 정리를 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 똥냄새. 화장실 갈 때 따라오실래요? 큰일 나실 거 있으면 너무 쓰실 때 우리 화장실 다 따라가면 되잖아. 아니요. 그런 새끼는 아니에요. 반짝. 아니라니까. 막바지 스포트 할 때. 똥냄새 빌려드릴게요. 아니. 나도 빌려줄 수 무료 있어. 대출. 네. 어쨌든 네. 와이버 슬림 여러분 깔끔하고 그리고 짧게 네. 잔변간 없이 내보내 드립니다. 네, K푸드 화이버 슬림이었습니다. 똥기사물을 검색해 주세요. 자, 오프닝 토크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강감찬 장군입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강감찬은 알죠? 아유, 그럼요. 아. 네. 어떤. 지금 어이없어했습니다. 날 뭘로 보고 약간 이런 표정 지나갔거든요. 퀴즈. 아니 모르면 안 되죠. 이름을 모르면 안 되죠, 사실. 이름을. 네, 이름만 알죠, 근데 보통. 이름만 아는 경우 해군이니까. 저희 강감찬 함이 있어가지고. 요 얘기 안 하고 내가 콘 찍어을 낼래. 혼찌검은 뭐예요? 자, 혼하고 손찌검하고 합쳐진 거예요? 손댈 수는 없잖아요. 콘 찍엄. 상해 부대라고 그 예. 파병을 보내는 그 함정 중에 또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강감찬 함이. 네. 저는 이제 뭐 남들이 많이 아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뭐 귀주제천 뭐 이런 것들로 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되게 외모가 좀 그 얘기 먼저 하나요? 아니 그랬다고는 들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네네네네. 그 얘기 먼저 하죠, 뭐. 맞나요? 되게 오창석스러웠다고. 원래 동병상련이라고. 많이 보셨나요? 아마도 이건 근데 이런 기록이 너무 많아서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지금? 박색했을 것으로. 네. 그 얘기는 몰랐어요. 강감찬 장군 그러면 되게 장군의 느낌이 뭔가 풍채가 좋고 풍채도 좋고 키가 크시고 어렸을 때 위인전에서 봤던 사파에서는 정말 기고리장대한 느낌으로 접했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제가 봤던 책에서는 왜 체구가 되게 왜소했다고까지만 들었거든요. 고려사에 기록된 거 놓고 보면
키도 작고 풍채도 볼품없어 평소에는 사람들이 그를 특별히 여기지 않았지만 네. 나라의 중대사를 의논할 때는 정색하고 임해 나라의 주춧돌이 되니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다. 반전 매력 같은. 뭐 다른 데서도 외모가 왜소하고 남루하였으며 옷이 해지고 떨어져서 일반 사람보다 못하였다.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물론 외모가 되게 뛰어났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일단 외모에 대한 평가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평가가 조금이라도 남아 계신 분들은 그걸 극대화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아마 이제 강감찬 같은 경우도 아마 딱 봤을 때 첫인상이 예, 딱 봤을 때 조그맣고 뭔데?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 이렇게 하다가 말 한 번 딱 섞으면 그 매력에 그래서, 네. 아. 반전 매력이 팍 하고 그때 고려 유해진이었구나. 유해진이랑 박색이라고 얘기하시다니요. 아니. 개성 강하시고 예, 우리가 생각하는 배우 잘생긴 배우의 상은 아니지만 네네네. 만나서 얘기하면 그 매력이 확 그렇죠. 빠진다고 하니까 그 그럴 수 부분을 있죠. 말씀드린 겁니다. 캐스팅이 잘못됐네. 최수정 아니네 그럼. 그렇죠. 그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딱 음. 봤을 때 이목구비 빡 하고 뚜렷하고 딱 이렇게 이런 느낌은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이번에 KBS에서 사실 저 유해진으로 한번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네요. 네. 유해진 씨가 드라마를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든 아니 그래야 화제가 되지. 안 하는 걸 해야 화제가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료에 더 입각해서 충실하다. 네네네네. 가장 비슷한 연기력 있는 배우를 그렇죠. 엄선했다. 그게 네. 유해진 씨였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도 마케팅이 되지. 그렇죠. 홍보가 되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면 진짜 그랬을지 아니면 평범한 정도였는데 이분의 어떤 그 업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런 외모 평가가 남아 있는데 탄생설한 또 끝내줘요. 말도 안 되게 끝내주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좀 설명.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좀 덩치가 있고 외모가 조금 괜찮았으면 오히려 이제 과장으로 그렇죠. 가가지고 그렇게 갔겠죠. 엄청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긴 쪽으로 갔을 텐데 아예 그 장르가 그쪽이 아니었던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예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신 분 쪽으로 갔나 보다 포커스가. 근데 원래 그런 영웅 서사들은 보통 집안이 굉장히 합리하거나 이렇게 가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걸로 가시는데 이분은 외모를 이겨내는 걸로 슬픈데. 가시거든요. 오로지 능력. 능력. 이거는 고려사를 쓴 사람의 편견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왜죠? 잘생긴 인간들이 써서 그래. 아마 당대에 약간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역사 속 인물이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요. 무슨 일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뭐 강감찬 장군 관련돼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료로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겁니다. 네. 고려 거란 전쟁은 3차에 걸쳐 일어납니다. 3차에 걸쳐 일어나고 2차 때부터 조금씩 활약을 하세요. 네. 그리고 3차 때 이제 귀주대첩이 벌어지는데 이 전투 하나로 동아시아 정세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기억할 때 이제 그냥 고려의 명장, 뭐 이렇게 성웅 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전체 동아시아 판세에서도 세계를 뒤바꾼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분은 근데 장군이 아닙니다. 강감찬 장군 아니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문신이 아니죠. 문신이었어요? 명재상입니다. 재상입니다. 우리가 장원급제 하신 분이에요. 장원급제. 우리가 하신 알고 있는 김정소도 무신이 아니에요. 서희도 장군이 아니고 서희도 문관이고. 지금 말하는 김정소, 서희, 강감찬 다 문신이에요. 김종서는 문과시구나 문과 그러니까. 문과죠. 네, 그 김정소도 실제로는 문관. 그럼요. 김종서 장군이 원래 무관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강감찬 뒤에는 당연히 장군이 붙었으니까. 뭐 물론 그 직을 받아서 가서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출신이 군인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니었다. 문무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당연히 무과를 급제해서 한 정통의 부분이니까 다른 정통 군인이시고. 저번에 저희 그 무신 정변 할 때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고려는 무관을 뽑는 별도의 시험이나 이런 게 존재하진 않아요. 동네에서 싸움 잘하고 이런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수박 대회 가지고 올라가고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절대
절대로 전쟁에 나가는 지휘관을 그 출신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관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그 무신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이제 쭉 네. 가는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때는 네. 고려 전기기 때문에 11세기거든요. 11세기 초였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분위기가 강했죠. 네. 그래서 문관으로서 전투를 이끌었었던 재상이자 군 지휘관인 네. 분인 겁니다. 일단 이분은 최고 관직까지 올라가요. 고려에서 최고 관직 네. 문화시중인데 이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국무총리죠. 물론 이제 허직으로 허직이라고 하는 거 명예직으로 중서령이라는 직이 있긴 있는데 문화시중이 실질적인 가장 높은. 그래서 문화시중을 부를 때 보통 이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네. 처음 들어보시나요? 어제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나요. 1인 왕 밑에 그치. 한 사람. 영의정, 영의정. 네. 만인지상. 와. 만인의 만인보단 위에 높게. 있는. 그러니까 왕 빼고 최고의 관직을 지칭하는 용어로 네. 네,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네, 이분이 거기까지 올라가셨던 분이니까 엄청난 고려에서는 엄청난 영웅인 거죠. 이분 일단 어디강 시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디? 굉장히 네. 이 어대강 씨입니까? 본인이 만들었죠. 원래로 그렇죠. 따지면 네. 진주강씨라고도 그렇죠. 불리는데 네. 진주강씨의 인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시호가 인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헌공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요즘은 파시죠, 보통은 파시죠. 파시조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여기 땡땡 강씨로 불리기도 해요. 굉장히 저희와 친숙한 곳입니다. 네. 이 근처. 이 고향강 씨입니까? 아니요, 이 동네 말고 서울에 서울에 한 지역. 있는. 네. 서울의 한 지역이요. 어딜까? 낙성대강 씨. 비슷해요. 그렇죠. 아, 그 그럼 동네. 낙성강 씨예요? 신림강 씨예요? 시흥동, 백순대강 씨. 공천강 씨. 포도몰강 씨. 서울대강시, 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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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강. 조상호강 씨. 뒤에 하나 맞았는데 아깝다. 어디가요? 봉천강 씨. 봉천. 금천이 그걸로 위안이 되냐? 그걸로 위안이 돼 너는? 그럼요. 50%나 맞췄는데. 그래서 관악구 출신이라고 보통 자기한테 불러요. 존나 간대. 그렇지 않아? 쟤네는 자기한테 존나 간대. 관악구 출신이고요. 그래서 관악구청이랑 이런 데 가면은 강감찬 다 네, 있어요. 그런 거 네, 막 네. 다 돼 있어요. 오, 관악구. 왜요? 관악구 사세요? 네. 관악구 사세요? 오, 근데 처음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게 강감찬 이야기랑 뭔 상관입니까? 선생님 왜요? 알려가지 마세요. 아유, 거기 살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되뇌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네. 근데 이제 봉천강 씨는 처음 들어보네. 금천강 씨. 금천강 씨. 너 때문에 헷갈리잖아. 헷갈려가지고 계속 머릿속에는 봉천강 씨. 입에 더 붙는 거는 봉천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네, 금천강 씨고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은 뭐 인원초등학교, 인원중학교 이런 인원고등학교. 그래서 있는 거구나. 시호가 인원이거든요. 동네 먹었네 어떻게 보면. 네. 나는 봉천동인데 인원 그게 있어가지고 예. 금천동에. 금천동인데. 큰일 났어 이제. 완전 말렸네. 당당하게 봉천으로 얘기한다 이제 이러면. 인원 그 인원 초등학교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지 동네 이름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강감찬의 흔적이 많습니다. 서울대생들은 후문으로 갈 때 낙성대 지나가니까 거기를 많이 알고 있죠. 살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낙성대가 네. 강감찬의 탄생과 연결이 돼요. 박역거세 같은 그런 탄생설화인 거죠. 낙성이잖아, 낙성. 별이 떨어졌다. 그쪽으로 별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 별이 강감찬이에요? 네, 낙성대 낙성의 성이 강감찬이야? 네네네네. 그 별 처음 알았어. 강감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강감찬의 설화를 먼저 말씀드리면 설화가 여러 개예요. 일단 첫 번째는 어머니가 강감찬의 어머니가 여우였다는 설화가 하나 있고요. 여우 설화. 아닌 반요. 왜요? 맞잖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반인 반마 같은 거를 이제 꺾은 거죠. 어제 만화를 많이 보여. 반인 반 뭐라고? 반인 반요. 요? 여우라서. 네네. 죄송합니다. 그런 설화가 있고요.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문곡성 설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낙성대랑 연결되어 있는 건데 네. 그 별이
북두칠성의 네 번째 이렇게 별이래요. 국자에 냈죠 여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과 그럴 문과 재물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뛰어난 재상이 태어날 그런 어떤 그 징조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네. 하고 그 별이 떨어지는 곳이 이제 지금의 낙성대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설화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왕이 아닌데 이런 설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 흔치 않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생긴 거겠지요. 당연히요. 당연하죠. 네, 아니 당연하죠. 왕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 왕도 없는 근데 탄생설화가. 당대에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 반역이죠. 그렇죠.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무당들 네. 있잖아요. 그 중에 장군신 모시는 분들 아세요? 네. 최영 장군, 강감찬 장군 제일 유명해요. 강감찬과 최영 장군 그럼. 모시는 무당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생설화랑도 아마 조금씩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우 반이 여우다. 네. 그다음에 뭐 별이 떨어지면서 태어났다. 막 이런 탄생설화들이 조금 엮이고 네. 거기에 이런 좀 업적까지 있다 보니까 영험하다라고 하는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무당 중에는 강감찬 모시고 있는 무당은 영험하기로 소문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 우리 이모가 강감찬을 모셨지만 돌아가셨죠. 아 진짜요? 이모 무당이었잖아요. 그 강감찬을 모셨죠. 아. 안양의 유명한 무당이었죠. 잠깐 죽었으니 뭐. 야. 농담으로 갖고 왔는데 아니 근데 뭐 무당이시여도 예, 뭐 연세가 되시면 뭐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어. 근데 그렇게 뭐 신내림 받고 그러나 봐요. 그렇게. 네, 강감찬 신내림을 받으신 그렇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툭 뱉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놀랍네요.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오, 그 사례가 바로 앞에 있었네요. 네. 점점 말하기가 어두워지네. 아니 요즘 핫해요. 옛날에 뭐 누구 연예인 사주를 봐줬는데 뭐 지금이랑 똑같느니 뭐니 요즘에 또 한참 또 네네. 그런 그렇죠. 얘기 그분. 있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계를 좀 말씀드리면 네. 아버지는 그 사만공신입니다. 네. 사만벽상공신이라 그래서 왕건 때 이제 공신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 거에 같이 좀 도움.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공신 책봉을 할 때 포함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원래 그러면은 이 집안은 어디에서 왔느냐를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 집안 자체가. 네. 왜냐면 일단 신라 시대 때 호족인데 기본적으로 왕실은 아니죠. 김씨가 아니니까. 네. 그럼 육두품이었나? 라고 찾아보면 육두품도 성씨들이 다 있거든요. 이씨, 채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이렇게. 배씨가 들어가잖아. 아, 예. 내가 그런 사람이야. 갑자기 왜 그러지? 기물을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러세요? 이모님께 계시던 장군님이 지금 여기로 오신 것 같은데? 평소에 무시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디가 무시했어? 야, 오늘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 그 뭐냐 그 선 넘는 녀석들 선녀들 때문에 그 질투심으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그 강감찬의 5대조에 강여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이제 호족으로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금천 네. 쪽으로 와서 근데 계속 뭔가 이렇게 좀 뚜렷한 인상적인 업적을 남기지는 않아요. 네. 이 가게가 처음으로 아마 기부한 거는 태봉 시절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궁예 시절. 궁예에게 들어갔다가 네. 그 이후로 이제 왕건이 궁예를 뒤엎고 본인이 왕이 되는 과정이나 이럴 때 공신책봉들을 몇 번 하거든요. 네. 그때는 포함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태봉 쪽으로 기부를 하면서 궁예 세력이 됐지만 딱히 뭐 궁예한테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왕건에게 배팅한 지역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때 됐을 때 네. 왕건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업적을 남기면서 좀 확 하고 이제 뜨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나신 분이 이제 강감찬인 네. 거고요. 강감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뒷부분은 당연히 남아 있는데 초기 기록이 없죠. 초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어린 시절, 유년 시절 기록 같은 게 특히나 없겠네요. 탄생 설화만 남아 있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처음에 이제 36세 그 과거 급제를 하고 많이 늦었네. 되게 늦게 됐네요. 굉장히 늦게 만학도였네. 된 거죠. 근데 이 강감찬의 과거 급제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작은 동네에 호족이 네.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문관직을 얻었음은 네. 고려 사회가 과거 제도라고 하는 게 네. 얼마나 안정적으로 정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아, 그러니까 좀 열려 있었다라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는 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당연히 초기에는 대호족 집단들이 네. 이제 오게 쫙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광종 때 과거 시험을 쳐요. 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과거 시험을 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종 때까지만 하더라도 개성에 있는 좀 잘 나가는 집안 혹은 호족들 중에서도 엄청난 대호족들 혹은 그 신라 예전의 육두품. 왜냐면 그들은 뭐 독서 우산품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유학적 네.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의 기반이 셌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현종 때가 되면은 요때 무렵이 되면은 네. 이렇게 작은 주에 조그만한 도시에 작은 그 세력도 네. 공부를 하고 그 호족 집단들이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세력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도 마을에 살았었던 호족들도 다 이제 유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분위기가 유학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게 강감찬의 과거 급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네. 하는 겁니다. 관료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렇죠. 초기죠. 네. 초기. 근데 처음부터 강감찬이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등장하지 않아요. 사료에는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급제되고서도 네. 한동안은 계속 변방을 뭐 이렇게 돌았다는 됐거나 거죠. 뭐 이렇게 했겠죠. 변방을 돌았다기보다는 아마 그냥 그저 그런 관직에서 모르겠어요. 일단 뭐라고 기록이 함부로 없으니 뭐. 함부로 제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냥 어떤 직을 맡았다 정도인 거지 거기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때를 이미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네. 박가영 아나운서는 없었죠. 네. 천추태후 때가 요때. 네. 아, 예전에 예. 천추태후 때 굉장히 여러 번의 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목종. 네. 정변이 많이 났죠. 김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네, 눈이 굉장히 나한테 물어보진 않을까가 싶은 눈인데. 김선수태우만 김치향, 기억난다. 김치향. 김치향 네. 나오고 안 배우신 분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김치향은 저 밑에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남부 쪽에? 아니 천추태후의 이제 내연남. 내연남. 오.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몰라. 내연남은 잘 알지 내연남. 방송을 봤니? 아니요. 아 방송은 안 봤어. 그 사람 이름이 김치향 아니었어요? 창녕의 그 맹주. 아니었어. 네. 목종의 엄마가 천추태후고 천추태후가 내연남사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목종 다음으로 앉히려고 하다가 네. 이제 천추태후의 동생이죠. 동생이 안종욱이라는 왕건의 아들이랑 낳은 아들이 유학 세력들과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의 쿠데타죠. 이것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종. 앉는 사람이 이제 현종인 거예요. 요때 굉장히 복잡한 정치 환경이 있는데 이때도 강감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목종 세력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목종의 친위적인 세력들도 아니었던 거고요. 그렇다고 현종을 옹립하는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강감찬이 중앙으로 나오는 데까지의 의미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중소호족 집안들도 이제 유학적 소재를 갖췄기 때문에 같지만 그 안에서 중앙의 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등치가 커져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실력으로 과거 급제까지는 했지만 중앙 정치 안에서는 자기 세력 찾기에는 아주 부족한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던 그때 분위기를 이제 상징하는 거겠죠. 아 근데 36살에 관거가 됐으면 이미 많은 나이를 많이 먹고 네네네. 관료가 된 건데 사실 빠르게 치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평균 수명 같은 것도 거의 있고 손잡을 하니까. 나이 아니에요? 손자. 그 정도는 아닌가? 빠르게 보려면 뭐 한 40이면 손자 볼 수 있죠. 네. 40이면 충분히 손자 볼 수 있는. 네. 근데 나이인 이제 거죠. 당시의 관료 사회가 이렇게 승진을 이렇게 쉽게 시켜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 게 그 계기가 뭐였을까가 너무 듣고 싶어요. 빨리. 근데 이제 어떤 정변을 해서 위에가 다 목이 잘리면은 자연스러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은 현종 때 분명히 현종이
왕이 된 다음에 그 공신들 중에 한번 살펴볼까 해도 강감찬 나오지 않는 거죠. 이때까지도 아마 뭔가 중앙에서 활약을 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무줄이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더 특혜를 받을 수도 있지. 왜냐면 세력 싸움이 막 심해가지고 누구 하나 추천하면 여기서 뭐라 그러고 여기서 추천하면 여기서 뭐라 그러고 하니까 차라리 강감찬 같은 경우는 무줄이니까 그래 뭐 이쪽도 저쪽도 아니니까 차라리 쟤를 키워주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노줄. 충분히 위기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현종이 정치를 굉장히 잘해요. 이게 본인은 현종은 나중에 따로 다뤄도 할 말이 되게 많을 텐데 현종 자체는 고난 극복의 거의 교과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왕이 되기까지 그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도 네. 잠깐 얘기할까요? 네. 해도 되나요?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왜냐면 그 사람은 한번 따로 다뤄야 되니까. 일단 맛배기. 맛만 보여주세요. 왕이 될 때까지 절에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절에 숨어 있다가 첩자를 몇 명 보냈는데 근데도 그거 살아남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전쟁이 나요. 네. 전쟁이 고려 거란 전쟁 때 2차 때는 몽진을 몽진을 하고 네. 도망가는데 기본적으로 이때는 고려와 조선은 다릅니다. 조선처럼 중앙이 화끈하게 집권 딱 해가지고 모두가 그 왕을 바라보고 딱 관료제 사회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사회까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몽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역이 강하게 장악하지 못한 지역들 물론 고려에 충성은 합니다만 강하게 장악하지 못한 지역들의 호족의 느낌이 아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에 오랑캐한테 발려서 밑으로 내려온 왕을 어떻게 취급했을 것 같습니까? 찍찍 비꼬는 거예요. 인정 안 했겠지. 오셨어요. 내려왔는데 왕이 왔는데 오셨어요? 뭐 위에 뭐 많이 힘든가 봐요. 이 진짜로 그런 취급을 이 몽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치욕을 많이 겪습니다. 현종이. 근데 그거를 뒤엎고 이 몽진을 할 때 주변에 있었던 이 몽진 할 때의 세력들이랑 같이 다시 한번 쫙 하고 중앙을 딱 다 잡는 왕이거든요. 정치력 굉장히 뛰어난 사람. 언제 한번 현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따로 다뤄야겠네요. 네네, 현종 굉장히 와신 위대한 상담의 아이콘이네 어떻게 보면 네네네. 진짜로. 근데 그 몽진을 이제 처음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강감찬입니다. 네, 그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기 전에 고려 거란 1차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고려 거란 1차 전쟁은 아마 이제 드라마에서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드라마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텐데요. 일단 둘 사이는 좋지 않습니다. 네. 원래 고려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56구. 네, 그 중원부터 해가지고 중국이랑 저 북방이 말도 안 되게 서로 갈라져서 싸우던 때예요. 그게 일단 뭐 복잡한 얘기 다 제끼고 두 개의 세력으로 정리가 됩니다. 송나라와 위에 거란. 근데 우리는 거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사실 이때쯤 되면 그냥 요나라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황제예요. 네. 대요 제국. 예, 대요 제국이라고 요나라를 세우거든요. 요나라가 아무리 요나라지만 거란 입장에서는 저 요나라는 마찬가지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북방 민족이기 때문에 일단 무시의 대상입니다. 무시의 대상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고려가 거란에 대해서 좀 요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그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 건 일단 그 요나라가 거란 시절에 발해를 멸망시킵니다. 발해를 멸망시키고 이제 발해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고려로 많이 이제 귀부를 해오는 시기가 이때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걸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고려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발해도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예요. 네. 근데 그 나라가 망해서 거란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이쪽으로 고려로 기부를 해와가지고 하나의 나라가 된 느낌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려 입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친척의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때 왕건 때입니다. 왕건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북으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북진을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었던 거란과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거란 입장에서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고려보다는 당연히 송나라인 거죠. 근데 고려가 그렇다고 무시할 상대냐? 그렇진 않아요. 셉니다.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네. 그 가운데서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처음에는 친선을 하려고 해요. 막 귀한 그런 물건들을 싹 해가지고
고려한테 줍니다. 친선을 맺자고. 네. 그 중에 이제 낙타가 여러 마리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데 낙타 50피를 선물로 네. 낙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렇겠죠. 멀리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어. 낙타 50피를 주는데 이거를 굶어 죽입니다. 오, 아. 잔인해. 네, 그걸 만부교 사건이라 그러거든요. 만부교에 묶어놓고 그냥 굶어 죽여요. 낙타가 뒤질 무슨 때까지 죄라고. 가만히 놔둔 거네.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현종 때까지 쭉 이어지는 그 북방 민족들에 대한 그러니까 거란뿐만 아니라 여진에게까지도 이어지는 약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려 입장에서 북쪽은 고토예요. 자기네들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땅에 지금 뭐야? 거란 뭐야? 여진 뭐야? 왜 쟤네가 살고 있어? 이런 거를 하나의 정치적인 그 정치술로서 활용하기 좋잖아요. 네. 저기 원래 우리 땅인데 저기 지금 북방 민족들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이제 내부 단속용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 두 나라 세력이 약해 빠졌냐? 그렇지 않아요. 제국입니다. 대제국이에요. 굉장히 센 나라란 말이죠. 네. 근데 그 사이에서 고려는 외교를 기깔나게 합니다. 고려는 정말 외교 쪽으로는 엄청난 나라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고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하셨어요. 네네네. 고려 외교술은 정말 뛰어났다. 네. 그래서 이제 송나라와의 어떤 그런 균형들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네. 그 가운데 일단 한번 우리가 송나라를 치기 전에 요 나라가 송나라를 치기 전에 그런 고려를 한번 제대로 한번 눌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쫙 하고 처음으로 오게 되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소선용과 서희의 담판이 이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때 80만 대군이 왔다라고 하는데 네. 뭐 이렇게까지 많이 뭐 왔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원래 좀 과장이 있거든요. 아무튼 80만 대군을 끌고 내려옵니다. 네. 자, 이때 고려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일단 이때는 관감차는 등장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도 등장하잖아요. 이때는 아마 어느 정도 급까지는 올라가 있었지만 네. 본인이 책임자로서 네. 이렇게 좀 뭔가 단판을 지으러 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그때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 서희인 거죠. 원래 고려는 네.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서희는 완전 소수파였고요. 이때 고려는 두 가지의 외교술로 대응하자가 됩니다. 하나, 광화하자. 우리 말이 80만 주아파. 80만을 끌고 왔고 이 거라는요 싸움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모에서 압도됩니다. 아니 유승용. 그건 여진인데 여진. 여진이랑 그런 거란이랑 느낌으로 약간 오는구나. 다른데 둘 다 일단 대가리를 밀어요. 제가 변발. 죄송합니다. 대가리라는 표현하면 좀 약간 멸시의 표현. 고려 머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을 네. 겁니다. 머리를 일단 그거 자체가 세 보이구나. 네, 사람들한테 풍기는 이미지는 네. 엄청나죠. 그때 싹 당시 밀어요. 싹. 아니요, 여기만 남기고. 뒤에 남겨놓고. 네. 이렇게 싹 미는데 그런 애들 80만이 말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비주얼에서 압도하지. 압도됩니다. 압도되고요. 송나라는 결국은 요 나라의 그런 압도적인 군사력에 못 이겨서 저번에도 이것도 한번 말했는데 송나라는 그 평화를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은이랑 귀한 물건 얼마씩 바칠 때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평화 맺자라고 할 정도로 센 애들이에요. 네. 걔네들 80만이 내려와요. 고려 조정에서 이걸 싸우자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지. 싸우자라고 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항복하자. 네. 일단 그럼 군신관계 맺자. 그게 뭐 어때? 그러니까 유연해요. 조선이랑은 다르게. 네. 근데 한쪽은 싸우자가 아니에요. 난인 쪽이. 한쪽은 그러지 말고 땅도 좀 주자. 더 굴욕하자. 더 굴욕적으로 하자. 그냥 엎드릴 때 납작하자. 그냥 항복하자와 야 땅도 좀 줘.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서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내가 가가지고 말 잘하면 괜찮아.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들 모든 대신들이 박수 치면서 오케이 그럼 네가 가봐. 내고왕 서희가 그래서 네, 내고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사실 그걸 상상을 할 때 강동 육주 이걸 할 때 네.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딱 당당하게 딱 소선영 앉아. 너 감히 우리의 공식 이제 네. 교육은 감히 우리의 영토로 쳐들어와서 고구려의 우리 옛 땅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형님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형.
아시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오히려 이때 유해진 씨 같은 느낌이 들을 수 있는. 네. 막 이제 몽골 그런 텐트 같은 데 들어가서 앉았다가 앉으라는 얘기 안 했는데 아, 예, 죄송합니다. 다시 앉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도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서희가 그거를 밀당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네. 만나기 전에 네. 한 서너 번의 서신이 오고 가요. 일단 소선영은 절하면서 들어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되게 건방지게 검이 너한테 절을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외교하는데 절이 어딨어요. 아 형 이러지 말고 동서로 앉읍시다. 이 동서가 동서냐 남북이냐도 다 이게 외교에 있어서 위아래를 딱 그거 하는 거예요. 해 뜨는 자리에 앉는 누가 앉는가 그렇죠. 이런 거. 형제냐 군신이냐 이런 거 약간 이게 서로 이제 그게 있는 이상하구나. 거예요. 임금은 북쪽에 네. 친한 황제는 황제가 북쪽에 북쪽, 있죠. 남쪽인데 아니다. 우리는 동서다. 네. 그러니까 방향도 너는 동 우리 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한바탕 한 네. 거죠. 그게 한 세네 번 하다가 결국엔 소순이 짜증 나가지고 이발 알았으니까 동서로 앉아. 근데 이게 형 왜 그래요 했지만 사실 이거 성공한 거 자체가 그 어떤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 겁니다. 네, 협상에서 우위를 잘 점한 거예요. 긁었네. 보니까. 그다음에 그걸 알아요. 얘네가 지금 원하는 건 고려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조금 굽히고 제대로 뭔가 대우만 해주면 돌아갈 것이라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송나라라는 걸 고려가 다 알아요. 나 듣는데 왜 이렇게 부럽죠? 누가요? 고려 시대 때 외교가 왜 이렇게 부럽죠? 이런 거 잘합니다. 네. 굉장히 요 잘합니다. 내용이 네. 제가 이천 사람이잖아요. 네. 이천의 중앙에 이천 서시가 있습니다. 네. 서희 동상이 있습니다. 서희. 그래서 이천 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 동상이 네. 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동상 밑에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오. 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천 사람들은 서희의 이 활약을 다 보고 귀가 따갑게끔 이렇게부터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야, 박 이제- 교수님은 진짜 베레스트 검프가 아니고 강감찬 얘기하면 이모가 강감찬 모셨고 서희 얘기 나오면 진짜라니까, 동네 서희 모시는 신당이 있고 막 어떻게 다 연결돼? 이천 사람들은 서희 동상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미대용을 근데 조금 이제 이천 사람들이 들으면 속이 상하죠. 약간 우리는 좀 강하게 나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선생님 말이 맞죠. 근데 사실 외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잘하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외교는- 하는 거예요. 외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힘이 원래 우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언더독이 잘 긁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양이 치사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차라리 동아시아는 솔직한 겁니다. 네. 평등한 척하면서 서로 강 위아래가 있는 것보다 네. 확실하게 저들은 위야. 우리보다 저들이 강해. 인정하는 속에서 살짝 형이라 할 거야 아빠라 할 거야 결정해. 이때 형 근데 저는 우리가 아빠가 따로 있어요. 뭐 이러면서 지금 외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같은 형이가 네, 아빠 그러면 그래 아빠 같은 형 해드릴게요가 요거입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소선영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니네 신라에서 시작했는데 왜 자꾸 고구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서희가 이게 형, 저희 역사 모르셨어요? 이러면서 역사 교육을 해줘요. 어떻게 되는지. 네, 자, 저희는 사실 고구려를 이은 나라예요. 이러면서 쫙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여기다 딱 등장시키는 여진이라는 존재입니다. 네. 원래 고구려에서 출발했는데 원래 고구려 땅 어디까지였는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저까지 쭉 있는데 지금 그 땅 누가 사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여진 애들 있어요. 여진 애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빠 같은 형 해드릴 테니까 여진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땅 저희한테 주세요. 여진 애들 누르시고 저한테 주시면 아빠라고 불러드릴게요. 하고 얻어낸 땅이 강동 육주입니다. 그 땅이 강동 육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혓바닥 외교가 엄청났었던 거예요. 우리가 대신 여진족을 물리쳐 줄 테니까 우리한테 살짝 이거 이제 그 약간 긁은 게 그러면 여진이랑 고려가 협공을 해서 올 수도 있다. 동맹을 맺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깨서 여진을 없애주고 그 밑에 우리를 달라.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 여진은 잠재적 리스크를 없애는. 그렇죠. 네. 여진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금나라 세우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네. 약간 뜨문뜨문 살면서 자꾸 한 번씩 고려 왔다가 뭐 이렇게 거란이랑도 좀 약간 거슬리는 애들. 거란한테는 변반족이죠. 네. 거란한테. 약간 거슬리는 친구들이었는데 소선영한테 서희가 이렇게 딱 딜을 치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땅은
니들이 알아서 관할하고 대신에 여진 딱 해갖고 장악을 해줘. 대신에 니네 송나라 쪽이랑 하지 말고 우리랑 더 친하게 지내야 돼. 네.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걱정하는 짓을 계속 하죠. 송나라에 계속 사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내려와야지 그러면. 아 외교라는 게 그런 거지 솔직히. 그럼요. 그리고 그때 강동 육지에 소속돼 있는 게 귀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얻어낸 거잖아요. 강동 네. 육지로 따고 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 땅에다가 군사력을 배치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군사력을 네. 많이 배치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근데 그 바보도 아니고 네. 거란 애들이 모르겠어요? 어. 계속 청나라에 배 타고 가가지고 절하고 이러면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는 이때 처음이죠. 요 나라의 성종이 친정을 옵니다. 직접 와요. 직접 와요. 40만을 이끌고. 빡쳤어. 이때는 진짜 빡친 거예요. 진짜 빡쳐서 전투가 많이 일어납니다. 두두두두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네. 이때 강감찬이 등장. 이때 강감찬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너무 빡쳐 있는 거죠. 한 번 네. 아버지라고 한 다음에 하늘 아래 아버지가 어떻게 둘이 그러니까 있을지. 서희의 감원 이설에 어쨌든 넘어갔던 어쨌든 네. 간에 잘할 것처럼 해가지고 땅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해. 그렇죠. 그거에 이제 근데 이제 하나 또 쳐들어가려면 그렇게 하면 짜치잖아요. 니네 어떻게 그 송나라랑 또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삐진 거지. 네, 삐진 게 화난 게 되잖아요. 아니라 삐진 거지. 그렇죠. 화난 게 돼야 되지. 이게 우리가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가 하나 딱 얻어 걸린 게 강조의 배언이라는 거. 강조의 우리가 그때 배웠었던. 네. 그러니까 결국 현종을 안치기 위해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네. 이 난이 한번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거를 갖다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강조의 그 요놈을 혼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니네 쳐들어가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2차 전쟁 때는 이제 구실로 삼아서 쭉 내려오는데 딱 봐도 위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거 보면 알거든요. 요거 1차 때랑 다른데? 이야 이거 우리 이거 그러다 큰일 나겠는데? 라고 하는 걸 딱 눈치채고 강감찬이 이제 현종에게 남행을 해라. 남행이라는 거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라라고 하는 걸 허락을 받고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흥미로운 건 이때도 강감찬은 남행은 하지 않습니다. 같이 남행을 하지 않아요. 호종하지 않고. 네, 이게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걸 남행 호종 세력이라고 부르는데 남행 호종 세력이 이후에 그러면 현종 때는 두 개의 어떻게 보면 공신들이 있는 거예요. 현종을 옹립할 때 공신. 남행할 때 호종했었던 사람들의 왜냐면 아까 그 치욕을 많이 겪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끝까지 현종을 보필했었던 사람들은 현종 입장에서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강감찬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것도 아니었어. 아니 자기가 남행 유일하게 혼자만 남행하자라는 거를 요청.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그러면은 이 사람 강감찬 입장에서 내가 남행 이거 진짜 국가적 위기니까 남행을 하자라고 하는 거를 던지고 난 다음에 느낌상 같이 따라가면은 앞으로 나의 정치적인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던진 거잖아요. 승부수를 던진 거잖아요. 정치적. 왜냐면 그 전까지 중앙에서도 뭔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위기 때 남행을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혼자 딱 던져요. 근데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같이 따라가면서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호종하면 돌아왔을 때 나의 정치적 위상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강감찬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은 그건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그런 어떤 권력의 신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남아서 적어도 적을 버텨주면은 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 역할을 아마 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역할을 했었을 더 귀중한 것으로 신하일 보이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때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현정이 뭐라고 하냐면 경술련간의 오랑캐가 먼지를 날리더니 창과방패가 깊이 한강변까지 들어왔네. 그때를 당해 강공의 여기 강감찬입니다. 네. 강감찬의 계책을 쓰지 않았다면 온 나라가 모두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행을 할 때 옆에서 호종 세력으로서의 공신은 아니지만 강감찬만이 홀로 남행을 주장했고 이걸 본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나라가 망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강감찬의 역할을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현종도 똑똑한 겁니다. 본인이 딱 갔다가 왔을 때
공신책봉들 쭉 하는 과정에서 관감차는 잊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위험에서 구해줬었던 사람들이 단순히 옆에서 들러붙어가지고 뭐 물론 그들도 굉장한 역할을 한 거지만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처음에 이 어떻게 보면 신묘한 계책이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주장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잊지 않고 그 이후에 갑자기 고속 승진을 따다다닥 시켜준. 그거는 강감찬의 역할을 현종이 잘 캐치를 했다라는 네. 거겠죠. 결국 강감찬이 있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현종이네요. 맞습니다. 현종이 사람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까지의 어떤 그 중앙 정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들 안에서도 힘의 균형을 맞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임금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그냥 모르고 한 얘기지만 진짜 어느 쪽 라인도 아닌 게 강감찬한테는 또 현종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메리트였겠네요. 그렇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무슨 목종 세력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우리 계속 얘기 나오는 무슨 서경 세력들 그다음에 그 예전에 쓰던 대호족들이나 네. 이런 세력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뭔가 능력은 있어 보이고 근데 굳이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했지만 내 옆에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는 괜찮은 친구네. 그래서 맡기는 게 이제 서경유수라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일단 그쪽 걔네들이 내려올 때 그쪽을 거쳐올 수밖에 없잖아요. 거란 애들이 내려올 때 거쳐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지방관이 아니고요. 여기는 군사지휘권도 갖추고 있는 꽤 높은 직책이 징병권과 세수를 다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군사권과 그 안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것까지 다 맡기는 네. 직책입니다. 그거를 맡고 있을 때 벌어지는 게 이제 3차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3차 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강감찬은 문신이잖아요. 네. 전쟁 경험도 없잖아. 직접 자기가 전쟁에 병사로 참가를 했던 거나 장군으로 참여하는 경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전투를. 작전도 잘 짜고. 이건 아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문신들 고려의 문신들은 원래 군사적인 지휘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전쟁 책략이나 지략이 공부하는구나. 있어야 되는 거죠. 약간 염경엽 같은 건가? 염경엽이 누구죠? 야구 감독. LG 본인이 어떤 비록 걸- 타자로서의 그 실력은 좋지 않았으나 나중에 지휘관이 됐을 때는 그 기본 바탕을 가지고 지금 우승시켰잖아요. 염경엽은 고대 삼루수인데 더럽게 못했어. 근데 대가리가 좋아. 또 연결돼. 모대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동기야 87하고. 동기예요 또? 염경엽 동기. 야, 베레스트 검프. 야. 진짜 네. 그 우리 저기 오평로가 간 것처럼 그러니까 칼싸움은 못했어도 뭔가 지략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지휘관으로서의 이런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그러니까 판때기를 읽을 줄만 알면 자신이 선수로서 뛰어보지 않아더라도 이걸 보는 눈이 생기는 거지. 당대의 전투라고 하는 게 네. 이게 그런 거죠. 칼 들고 활 들고 나가서 싸우는 사람의 역할이 네. 따로 있는 것이고 그건 소대장 중대장. 네, 그들은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의 시선입니다. 고려 시대 시선에서 그 야전 지휘자들. 그렇지. 그런 애들이 작전을 어떻게 짜? 칼이나 쓰는 거지. 걔네들이 무슨 그러니까 경서 이 책이라고 유학적 네. 책이라고 하는 거에는 손자반법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나 글이나 읽어봤어? 걔네들 작전이나 짜고 이런 거 못하잖아. 그런 건 당연히 고려시대 시선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려시대 시선에서는 그들이 총책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신들도 네. 기본적으로 병서를 읽고 군사작전을 짜는 역할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 제갈공명이 작전을 짜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칼싸움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삼국지 그러니까. 게임 네네. 보면은 이미 부채만 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삼국지 게임 캐릭터에 한 번도 칼을 들고 있는 걸 못 봤어. 부채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 그럼 옆에 그래서 조자룡이 있어야지. 그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거 비슷한 식의 그러니까 전쟁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이제 조선시대 넘어서는 이게 시스템화돼서 무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밑에 종사관 같은 문신들이 받쳐주는 시스템화된 거고 고려는 그게 아직 되기 전이기 때문에 혼자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까지 이해가 된 상태에서 3차로 갑니다. 네. 3차 때도 진짜 빡친 거죠. 3차 때도 빡친 겁니다. 2차 때도 똑같습니다. 네. 이거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고려는
고려와 거란의 전쟁은 서로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아니에요. 네. 송나라를 견제하는 용도고요. 다만 지금 이제 3차까지 온 상황에서 네. 3차까지 온 상황에서 거란 입장에서는 1, 2차 때의 강화 내용들이 끝까지 고려는 계속 형 아니고 이제 아빠라고요라고 하지만 아빠 대접을 안 해요. 이걸로 빡쳐 있는 겁니다. 야, 니네 자꾸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놓고 왜 왜 반말해? 자꾸 송나라에 가서는 진짜 아빠라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빠 대접 해준다 그러면서 왜 나 형 보듯이 해? 이거예요 지금. 야, 명확히 형 아빠 대접을 해라 인 거거든요. 근데 2번이나 속았어요. 그럼 3번째는 이제 여기를 멸하러까지 오는 건 아니지만 진짜 뭐 크게 손찌검하러 오는 겁니다 지금. 네. 크게. 그런 거를 막아내야 하는 전쟁이 이제 3차 네. 전쟁인데 3차까지 왔을 때 이거 현종이 이것도 대단한 게 3차까지 왔을 때쯤에는 그 방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그 방비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 강감찬입니다. 그리고 서쪽 지역 이 이제 거란이 넘어오는 지역에서의 군사권을 강감찬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고려에 20만 대군이 있어요. 우리한테. 고려에. 그리고 강감찬이 지금 데리고 있는 군사만 20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2차 때 강조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정규군들은 많이 작살을 났는데 이걸 빠른 시기 안에 회복했다는 그렇죠. 것은 강감찬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너진 고려의 중앙군과 이 지역의 군사권을 장악해 나가면서 20만 대군을 일단 양성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10만 정도의 거란군과 이제 전쟁을 하는 게 요때거든요. 처음부터 사실은 이쯤 되니까 처음부터 다 이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들어오면은 졌어요. 그러니까 밑에까지 밀리는 건데, 밀릴 도망가고. 수밖에 없었던 거였는데 이때는 딱 막습니다. 이때는 강감찬이 타타탁 막아대고요.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이제 흥화진 전투에서 이게 귀주대첩 이전에 네. 흥화진 전투에서 이미 이 비슷한 이 귀주대첩이랑 비슷한 그 전투를 한번 겪어요.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양규 안 했나요? 양규 안 양규는 양규가 아마 이번 그 네. 고려거란 전쟁 그 드라마에서도 중요하게 나왔거든요. 한민족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 5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고 하는 양규. 양규 근데 못 들어보셨죠? 예, 네. 진짜. 예, 양규 합시다 나중에. 척사광보다 센 거예요?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기록이 정말 조금만 남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세다고 2천을 가지고 몇십만을 네. 뭐 이 흥화진 전투는 역사에서 진짜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이- 전투는. 그러니까 그 양규 아마 이번 드라마에서는 그 지승현 배우가 아, 하는 이지랄 걸로. 씨발로만. 예 맞아요. 영화 바람에서 그 전설의 장면했다. 맞습니다. 그 배우 그 형이면 가능하지 양규. 네, 그 배우가 하는데 양규는 몇 장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질 수 있을 만한 전투들 왜냐면 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투들을 계속 이겨요. 그러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거 약간 그렇기 때문에- 삼백 같던데. 그렇죠. 약간 예,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2천을 가지고 뭐 10만을 맞아요. 막아냈던 신명만. 그런 전설적인 시나리오 잘 나오면 지승현 배우 또 하나의 명장면이 자기 커리어에 남을 텐데. 근데 그거를 아마 최수정 씨가 받아들이지 않겠죠. 아니 전사하는데 받아줘야지. 우배인데. 아니, 근데 우배. 그가 주인공화 되는 거를 바라지는 않으시죠. 한 에피소드 32부작인데 한 에피소드 정도는 주인공 밀어줄 법하지 않아요? 프리컬로. 아 근데 너무 멋있어요. 그건 한번 내용이. 지켜보겠습니다. 양규를 어떻게 그리나. 우리가 빨리 여론전 합시다. 한번 열어주세요 최수정 씨. 유튜브에도 네. 양규의 거에 대한 걸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럼 양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뇌피셜까지 다 모아가지고 양규 한번 합시다. 아 뭐 괜찮죠. 네. 요 전투만 한번 그냥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어우동편 했잖아요. 짧을 거라 생각했지만 길어졌던. 양규 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전투의 디테일은 상가하겠습니다. 그냥. 아, 넘기겠습니다. 상가하세요. 네. 아무튼 근데 요게 중요한 거. 요것만 말씀드리면 요 전투 이후에 벌어지는 게 귀주대첩이고요. 네. 귀주대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사에 등장하는 많은 대첩들은 참 물을 잘 써요. 이것도 수공입니다. 수공. 수공을 통해서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귀주대첩은 우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첩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는 네. 살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 이제 그 이순신이 한산도 됐죠. 한산 혹은 명량 네. 이런 거 붙을 때
좀 방금 300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딱 상상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소수의 정예병력들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대 대군을 격파를 하면 그게 대첩이지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네. 꼭 그것만이 대첩은 아니에요. 귀주 대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대 10만입니다. 기본적으로 고려가 더 많았어요. 그 전투를 이긴 거거든요. 대첩의 기준이 10이 와서 8을 죽이고 2 이하 남기면 대첩. 그게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첩이란 걸로 붙일 수 있는 용어의 기준이 있다고. 그냥 느낌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구나. 그 YTN에서는 육사연구소에서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대첩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규정 생각해봐요. 규정이 있대요. 규모가 있구나. 규모가 있대요. 존나 크게 이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객관적인 선이 있구나. 선이 있대요. 그러니까 100만이 와서 예를 들면 100만이 80만이 몰살했다. 그러면 대첩인 거고 보통의 전쟁에 그런 일은 없잖아요. 보통 100만이 왔으면 한 10만 죽고 다 쫓겨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기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규모가 네. 있군요. 네. 근데 이 전투는 양군에게 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네. 이제 3차 마지막이기도 네. 했고요. 우리 결과적으로 마지막이 된 것도 이게 중요했기 때문인 네. 거죠. 이때 고려가 강감찬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거란의 왕 이제 요나라 황제가 그걸 딱 듣고 그때 그 최고 책임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을 얕잡아보고 적국 깊숙이 들어가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는가. 짐은 너의 낯가죽을 벗긴 뒤에 죽일 것이다. 그 정도로 치욕스러운 그리고 빡친 전투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얘네는 거란 10만은요. 일단 대가리 머리 변발. 밀고 쫙 네. 들어오는 최정예입니다. 정해져. 얘네들은 어떻게 싸우냐면 병사 하나가 말 3마리 끌고 와요. 그리고 옆에 말 옆에 활을 한 몇백 개를 꽂아놔서 빨리 들어가려고. 돌아가면서 타고 가고. 보급부대 그 없이. 말은 거의 탄창이고 탄창. 네. 그리고 그냥 아예 쫙 밀어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 10만이랑 농사 짓다가 급하게 징집된, 와가지고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많이 하는 20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는 뭐 고려가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 당연히 정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동등한 전투력의 10만 대 20만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거란 입장에서 이거 졌다는 건 빡치는 거죠. 그렇지. 오창석 20명이랑 서장훈 10명이 싸우면 서장훈 10명이 이기잖아요. 그럼요. 그다음 2명 정도 다 가능해요. 일단 얼굴을 때릴 수가 없어요. 사실 정권지를 그냥 무릎 맞을 거야 아마.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전투를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이 승리를 통해서 강감찬은 어마어마한 고려의 스타가 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밀려서 자 1, 2차 전쟁까지는 밀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꿀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고려가 구라쳐서 그렇죠. 외교를 간 네. 건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외교를 할 때 물론 그럼에도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대우를 해준다라고 해요. 군신으로서 얘를 하겠다라고 네. 하지만 이때는 목에 힘이 들어가지. 목에 힘이 들어가죠. 옛날에는 형, 이제 아버지라 불러드릴게 이거였다면 이제는 아이 씨발 아버지라고 한다고 라고 해도 알았어 그래 니네 똑바로 해 하고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외교에서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이 돌아갔을 때 왕이 직접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일단 임시로 만든 누각에다가 풍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면서 왕이 왼손으로 강감찬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술잔을 잡고 위로와 감탄의 말을 했다.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오른손으로 한쪽 아우 긴장을 아우 이랬을 거예요. 아우 어떻게 이게 내가 아우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현종이 그렇게까지 싼 마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막 하면서 강장군 우리 아니 얼마나 이뻐 죽겠을 거야. 우리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위에니까 일단은 너 좋았어 너. 그럼 싸워서 너 이러면서 문화 지중 시켜주는 거야. 얘가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시급을 줍니다. 시급 300호를 줍니다. 시급 TC. 아이씨. 죄송합니다. TC 300 많이 준 거지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도 300 TC 준게 쉽지 않은데. 세입을 차지 이죠. 시급은
시급. 아, 근데 이거 시급. 그러니까 시급이잖아. 거기서 나는 모든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현종과 강감찬 모두를 조롱하는 느낌이에요. 둘이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룸빵 갔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야 오늘 티시 내가 낸다. 아, 시급 300. 오늘 귀도 대첩이야. 아가씨 티시 내가 낸다.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시급이라고 하는 건 네. 야씨 꼬였네. 요즘같이 하루하루 팍팍한 가계 경제 숨통이 트일까 보험부터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어떤 보장인지 제대로 진단받고 싶은 분들, 중복되고 불필요한 보험료 좀 줄이고 보장 잘 되는 꼭 필요한 보장으로 알차게 보험 리모델링 하시고 싶은 분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한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보험장터.com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드리고요. 역사 뇌피셜 그놈 광고 이벤트로 보장 분석 신청만 해도 보장 분석 후에 따뜻한 이디야 카페 라떼 한 잔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줬던 보험 반드시 문제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점들을 보험장터에서 찾아서 같이 리모델링 해드리는 그런 상품이니까요. 꼭 한번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이거 해보고 난 괜찮아라고 했던 분들도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유, 크든 중요합니다, 작든 이거. 다 새어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보험장터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아니면 새 보험 가입하실 분들도 보험장터를 통해서 나한테 최적화된 보험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네, 술 마시고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포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 원료 0%, 천연 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 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 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영한네이처 술겜입니다. 술겜은 술 다 드시고 음주 후에 드시는 게 원칙이에요. 네. 이게 우리가 광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술 먹기 전에 먹는 걸 보여드리잖아요. 네. 방송에서 예. 그걸 보고 이제 술 먹기 전에 먹는 거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원래는 음주 후에 드시는 거고, 술을 좀 많이 드신다 싶으면 중간에 드시는 것도 괜찮고, 맞아요. 원래는 음주 후에 먹는 게 예전에는 기본입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음주 후에 네. 저도 하나씩 먹습니다. 예. 네. 제일 좋은 거는 1차, 2차, 3차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면 차수 옮길 때마다 드시는 거 좋아요. 그렇죠. 저도 중간중간 거의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네. 부산에서 친구가 지난주 2주 전에 올라왔었는데 저희 집에서 재웠거든요. 네. 술겜을 조용히 자기 가방에 넣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왜냐면 제가 부산 내려왔을 때 추석 때 한번 줬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진짜로. 이거 좀 신기하다 그러고. 어. 그래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껏 챙겨줬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이제부터 직접 사드시라고 꼭 말씀 좀 전해 몇 주시고요.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창석 씨가 없어서 못 구하면 이제 그때부터 사서 뭐 드시겠지. 맞아요. 근데 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다음날 전날 내가 뭐 했지? 왜냐면 숙취가 있으면 내 전날 술 먹었다는 게 인지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근데 숙취가 없으니까 그럼 어제 내가 뭐 했지? 아, 나 술 먹었구나.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영한네이처의 술겜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원래 그 시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있던 게 고려 시대에 그 토지 제도가 변화해 가면서 시급 제도라고 하는 건 조금씩 사라져가요. 왜냐하면 시급에서 시급을 받은 사람의 위치는 이 땅에서는 거의 왕급이에요. 이 300호에 관해서는 네. 진짜 이 동네에서는 뭐 수취권부터 해가지고 세금, 그다음에 여기에서 땅을 관리하는 이 동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인신권까지 거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준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기서 너 특혜입니다. 영주해 이런 네. 느낌이구나. 그렇죠.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 지역과 사람과 특산물과 모든 걸 다 주는데 그건 왕족이나 그 수준 아니면 줄 수가 없죠. 왜냐면 왕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리는 게 이제 검교태의 문화시랑 동 내하 문화 평장사라고 하는 거. 이게 최고 그냥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려의 최고의 명재상이자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주대첩 하나로
동아시아 판세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네. 그 이전에 요나라와 송나라 고려의 어떤 삼각축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는 속에서 이제 고려가 굉장히 얻어맞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네. 했지만 이렇게 하나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요나라는 뭔가 기세가 꺾여요. 그럼 그러면은 이제 송나라 입장에서도 예전에 어떤 치욕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을 청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존재가 여진입니다. 거란 애들한테 찌눌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던 애들이 네. 위에 있는 요나라가 조금씩 저물어가는 거를 보면서 우리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나중에 금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안정적인 삼국 간의 균형이 깨지고 완전히 새로운 동아시아의 형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전투가 귀주 대첩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에서도 강감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뭐 고려에서도 굉장히 높은 관직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강감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할을 하다가 천수를 누리고 네.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강감찬이 우리가 무신정변 때 강씨는 못 들어봤죠.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반역자 뭐 여러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강감찬이라는 사람이 참 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하면 세력도 부리고 권세도 부려서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재상으로서 그렇죠. 네. 그냥 끝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죠. 쭉.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임금에 준하는 설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 전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권세를 부리다가 목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욕을 먹었다고 하면 그런 설화가 만들어졌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거의 임금의 수준에 준하는 영웅이잖아요. 뭐 자기 모친이 여우고 뭐 별이 떨어졌다. 이건 왕조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설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강감찬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보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능력도 갖추고 그렇죠. 그만큼의 권세도 있었지만 왕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합니다. 근데 그건 당연하죠. 김유신이랑도 비슷한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유신도 굉장히 그 설화라든지 이런 거에서 영험함이 느껴지지만 그 왕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추존이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 강감찬에 대한 그 고려 사조료의 그 사관의 네.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이게 모든 걸 다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대단하도다로 시작합니다. 대단하도다. 하늘이 이 백성을 사랑하며 국가의 장차 화란이나 패망이 올 때는 반드시 세상에 이름난 현인을 낳아 국가의 화란이나 패망을 위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강감찬을 말하는 겁니다. 기윤형 경술련의 역신이 난을 꾸미고 강한 적국이 와서 침략하여 내부의 분쟁과 외적의 화란으로 국군이 위급하게 되었으니 이때 강공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공이 조정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모의에 참여하고 밖에 나가서는 정벌을 막아 화란을 평정하여 사만을 회복하여 종사와 생민의 길이 힘입게 되었으니 하늘이 나와서 이 백성의 화란과 패망을 대비하니가 아니라면 그 누가 능히 이에 참여하리요. 성대하도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는 극찬은 다 때려 넣은 해놨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고려 시대 내내 강감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네. 끝까지 이어졌던 거고 그건 조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네. 아 그럼 나이도 꽤 아니 처음에 1차 거란 전쟁이 벌어졌을 때가 고려 거란 전쟁이 993년이고 3차 때가 1018년이니까 약간 20년 정도의 갭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강감찬은 그럼 30대 중반에 돼가지고 최소 나이가 70은 됐겠네. 84세 돌아가십니다. 아, 그 마지막 3차 귀주 대첩할 때가 70세가 넘으셨겠네. 굉장히 노년이셨어요. 그 굉장히 노년. 낙성대에 가보면은 수염이 쫙 하고 아주 멋있게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황충보다 나이 많았겠는데. 네, 그렇게 돼. 948년생이시니까 네. 3차 침입 때 되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였었던 거죠. 네. 그럼 더더구나 TC는 없었겠네요. 저는 누구 하나 여기는-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는 박가영을 죽여야지. 박가영을 죽여야지. 박가영을 죽여야지. 뭔 소리지? 야, 근데 현종이 훨씬 어렸을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나이는 그렇겠죠. 아마 네. 강감찬이 더 많았을 겁니다. 네. 자, 항상 그 영웅서상 성공한 사람 이야기에는 항상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일단 시대적 배경, 뭐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 그런 것처럼 시대적 배경, 크든 작든 시대적 배경이 있어야 되고 항상 그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옆에 조력자가 한 명씩 꼭 있잖아요. 누구든 그 어떤 성공담이나 영웅담에도 조력자는 항상 있거든. 나는 그래서 이 현종의 역할을 무시 못한다. 굉장히 컸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현종이 참 현명한 왕이었구나 이걸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사람 보는 눈이 원래 알았고 사람 보는 눈이 엄청 뛰어났었던 사람인 거죠. 우리가 이제 못 봤던 고려 시대 임금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좀 제대로 봐야 될 거다. 네. 또 고려의 영웅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다. 네. 알겠습니다. 박가영 씨는 네. TC라는 명언을 남긴 박가영 씨 마지막 일단 저는 사과를 듣고 싶네요. 네. 네, 금천강씨를 대신해서 사과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네. 네, 재밌게 들었습니다. 어쩌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이렇게 무줄이 성공하는 경우 있어요? 부주에 성공했다기보다는 보통 이런 사람을 정치로 비유하면 개파색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이 약간 구세주처럼 나오죠.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영입인사. 영입인사 혁신위원장을 잘 맡고 넘어가면 그 사람을 두고두고 이제 하는데 현대 정치에서는 사실 설계 많이 당하죠. 이렇게 하면 기존 세력들에 의해서 무조건 설계 당하죠. 엄청난 외교적 성과를 얻어와도 얻어오면 거기 이상으로 못 나가게끔 하죠. 네, 개파색이었으면은 붙어야만 롱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일부입니다. 일부는 국회의장 정도까지는 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 정당 쪽에 특히. 근데 뭐 당 대표나 대통령의 아주 총애를 받아. 그러면 어느 정도 버티잖아. 그래도 개파를 형성하지 않은 사람이 큰 정치인이 되는 걸 못 봤어요. 딱 사례로 들만한 사람이 반기문. 잘안 반기문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웠어. 우디를 끝에서잖아. 우디를 끝에서잖아. 반기문. 안 됐다. 태세 전환이 잘 돼. 너무 대세 전환이 뭐. 그러니까 현종이 강감찬을 그렇게 귀 쓴 것처럼 선조가 이순신을 귀 썼다고 하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선조는 이순신을 귀 썼습니다. 또 틀렸어. 근데 마지막에 또 팽한 것 때문에 아마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결국은 사과까지 하고 다시 한번 쓴 거니까요. 네. 선조가 이순신한테 티스를 안 줘가지고. 저희가 왜? 너 어젯밤에 뭐 했냐? 왜 저걸 꽂혀 있지?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은 선조가 이순신한테 가서 현종처럼 너 덕분에 남의 바다 지켰다 그쵸. 이렇게 했으면 네. 이런 거죠. 귀 쓰고 대우를 안 해준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죠. 네네. 귀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신을 잘했다. 했거나 공신책봉을 제대로 해줬다거나 그러지 않았던 건 이 현종이랑 다른 거죠. 현종은 귀 쓰고 아예 인맥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강감찬을 쓰고 나중에도 최고의 자리까지 올리고 계속적으로 귀하게 여겨. 내 말이 그 말이야. 제 말이 그 말. 자, TC 박강 아나운서 말한 TC는 이제 땡큐 차지일 겁니다. 감사한 만큼 예. 나라의 공헌을. 땡큐 차지, 땡큐 차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